안녕하세요. 새해에 대해서 뵌 분도 있지만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 들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3월에 취임 기자간담회 이후에 한 11개월 정도 우리 직원들과 함께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기 계신 언론사 기자분들께서 특별히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 협회가 지난 23년 동안 23년을 아주 보람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결과를 창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목표는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제약바이오 강국은 시대적 요구로 분출되어서 관련 산업의 혁신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가속화하는 자국 우선주의와 경기 둔화의 여파로 세계 각국은 보건 안보 확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강화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산업 육성 기조를 구체화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지정을 비롯하여 1호, 2호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 범정부 컨트롤 타워,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원료의약품 자립화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혁신 신약 기술을 글로벌 빅파마에 이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약을 연이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가적 위기 극복에 기여했습니다. 의약품 수출을 넘어서 현지 기업과 생산시설 인수 및 유통망 구축 등 글로벌 공략을 다변화하고 대기업 등 타 산업군의 제약바이오 분야 진출이 가속화하는 등 국경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산업 혁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존 관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AI 활용 등 융복합 혁신과 과감한 R&D,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의약품 공급망 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협회와 산업계는 2024년을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 역량 강화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이쪽부터 간략하게 준비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황은 의약품 시장은 매년 한 10% 이상 되는 성장세를 세계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비중을 넓혀가고 있고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R&D 투자는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D 파이프라인은 2018년과 비교해서 2020년에 약 2만여 개의 파이프라인이 보여지고 있고 임상시험 점유율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체 시장의 약 3.7%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시장도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치료제나 이런 새로운 분야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트렌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M&A는 118건에 1910억 달러 규모로 전년보다 34.5%가 증가하였고 AI 신약 개발도 약물 설계를 비롯해서 약품 효능을 제고하고 프로토콜 유연성, 투여량 및 결과 제공, 임상시험 설계로 확장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2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아직 최종적인 산출물까지 나오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차세대 모달리티에 대해서 급격히 신약 개발의 추세가 이전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도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시장에 비교해 봐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과는 의약품 시장은 29조 약 30조 원으로 22년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 17.6% 상승하였고 바이오 의약품 시장도 일반 의약품 시장에 비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사 R&D 투자는 4조 3,800억 원 규모로 22년 기준 전년 대비해서 23%가 증가하였고 의약품 자급도는 원재의약품은 한 70% 내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원료의약품의 자급도는 최근 들어 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주요 성과를 보시면 2018년과 비교해서 22년에 2,627개로 코넥트 통계 자료에 보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최근 몇 년간 18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46%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도 18년과 대비해서 23년에는 약 8조 가까운 것으로 연평균 약 8.5%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의약품 수출과 선진 시장 진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주요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추세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약에 대한 혁신 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보상 체계 개선이 추진되고 있고 국산 원료 사용 필수 의약품 및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약가 가산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협회 내에 AI 신약 개발 지원센터를 AI 신약 융합 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서 연합학습 기반의 AI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인 일명 K-멜로디 사업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거래 플랫폼을 위한 K-스페이스 고도화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K-바이오 백신 펀드 2호를 2,600억 규모로 만들어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한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크게 4꼭지의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 성과 창출하는 생태계 확립에 앞장서겠다. 두 번째, 5쪽에 보시면 의약품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겠다 하는 것과 6쪽에 해외 시장 공략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7쪽에 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마련하겠다. 이런 네 가지 큰 틀의 주제를 잡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나눠 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 확립에 앞장서기 위해서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작년에 우여곡절을 겪어서 출범한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 참여를 통해 연구개발, 규제 개선,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등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의제 발굴을 하고 신속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에 1차 회의가 개최된 것을 아실 텐데 처음에 작년 2월 말에 대통령께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신 다음에 준비하는 기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해서 작년 해가 가기 전에 구성이 완료됐고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R&D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형 RFH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연구를 내실을 강화하는 산업계의 협력 지원으로 도전 혁신적 R&D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또한 이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ECRO, 분산형 임상시험, 디지털 치료제, 스마트 팩토리 등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 보시면 의약품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제조 역량을 고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료 의약품과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산 원료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국산 원료를 이용해서 생산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약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산 원료 의약품을 사용할 때 68%의 가산을 1년 동안 유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같이 협조하고 노력한 결과 68% 가산되는 것이 5년까지 확대됐고 그것이 추가적으로 5년을 더 확대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 동안의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작년에 만들었다는 것을 성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필수 의약품이나 퇴장 방지 의약품에 대한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목록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개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계량 신약이나 제네릭 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 체계는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고 지금 코로나가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메신저 RNA 등 차세대 백신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냐 하는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만 저희 협회는 이것이 지금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안정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개발 생산 의약품의 제조 품질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GMP 위반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기로 저희들은 보다 품질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효과 좋은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공략,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속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을 바라보고 제약업계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보다 큰 시장인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민간 협력 맞춤 전략으로서 국내 기업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WHO에서 지정하는 WLA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의약품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국적 제약사조차도 자기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해서 블록버스터 창출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해서 이러한 신약 개발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미래 전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식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현명한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의 디지털, 융복합화 등 흐름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 경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약품비에 관한 정책이 건보재정이나 이런 쪽에 미치는 것들을 분석하는데 좀 집중되어 있었다 하면 저희들은 좀 더 이번에는 시야를 넓혀서 이 약가 정책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미치는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약가 정책이 보험 재정에 국한되는 종속 변수가 아니라 국가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아마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최초로 보는 걸 겁니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저희들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올해 해나가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서 혁신적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혁신 신약 개발은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주도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탈축약의 R&D 혁신을 위해서 실패를 용인하는 한국형 아르파-H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투자를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비중 상향과 후기 임상에 집중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혁신과 예측 가능한 약가 제도를 설계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기업의 투자 증대, 정부 산업 육성 기조 가시화 등 산업 고도화 여건이 성숙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에서 볼 때는 예측이 어려운 약가 제도와 불안정한 필수 원료 의약품 공급 체계로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 협력하에 합리적인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R&D 혁신 성과에 대한 적정 가치 보상과 단순 예측 가능한 약가 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내 생산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강화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AI 활용 신약 개발 등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의 AI 수준은 세계 6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약 개발 가속화를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결합, 제공 시스템 등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적 유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등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AI 기술을 집중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해외 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수한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나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고 높은 인허가 장벽과 초기 비용 등으로 인해서 수출 지역을 확장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GMP 상호 인정 협력 체결을 확대하고 R2R
협력 강화 등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정부와 우리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임상, 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 등 지원 강화와 해외 제약 전문가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업에 정부에서도 협조를 해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4년 계획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오와 아울러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 전략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에 접수받은 질문 중에 4개 정도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4개를 회장님으로부터 좀 답변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인 기자분들을 대신해서 차례차례 질문을 소개해드리면 회장님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개씩 얘기해 주세요. 예, 한 개씩.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어떤 모습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산업은 세계 각국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의 하나로서 주목하고 있고, 저희 국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했고, 저희 산업계의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국내 시장의 현황을 보시더라도 파이프라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혁신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R&D도 늘어나고 있고, 국제 시장으로 진출하는 의약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은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이 외국에 있는 제약기업의 공장이나 외국 제약기업을 인수하는 현상들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시밀러를 중심으로 한 CMO나 CDMO 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개발한 의약품들이 국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들을 저희들이 현명하게 잘 이어받고 정부와 산업계가 같이 협력을 해 나간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27년까지 세계 6대 제약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협회가 산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기자분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바이오스의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범을 했는데 다만 이게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초 세팅된 컨트롤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일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대통령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불안정성, 그리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결 권한이나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기능이 좀 약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법적인 지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정부의 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12개 부처의 장관 처장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17개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미 정부의 공식적인 위원회고요. 거기서 의결되는 사안들은 그 법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그것이 정부로서는 반드시 집행해야 될 의무가 의결되는 순간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작년 말에 1차 회의 때 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법적인 지위, 법을 개정해서 법적인 지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올해 신속하게 추진이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견고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그러한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오히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조금 더 견실하게 운영이 돼서 진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연망하는, 그리고 우리 산업계와 협회가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목표를 좀 더 내실 있게 잘 달성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간위원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러한 위원회가 좀 내실 있게 제약바이오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작년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출범이 좀 늦어진다라는 비판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심으로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도움을 주셨듯이 앞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공급 부족, 품절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협회로서는 품절 대란 같은 상황이 생기는 상황 자체가 매우 안타깝죠.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고요. 원인을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급 중단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라든지, 그래서 원료약품을 제때 공급받을 수 없다든지, 뭐 필수의약품에 대한 문제 또는 유통상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완제의약품의 작업도가 70% 가까운 것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그 정도의 작업도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반적인 의약품의 작업도는 매우 높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품절이 될 때는 상당한 걱정을 국민들에게 끼쳐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하고 저희 협회 산업체, 뭐 유통협회, 약사회, 여러 단체들, 심평원,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되겠지만 원료의약품에 관한 문제라든지 필수의약품에 대한 항목 조정이나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것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식약처에 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한 것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된다든지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각 영역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것은 의약품의 공급이 정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산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체에서 공급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저희 협회 차원에서는 제약회사들하고 최대한도 협조해서 그러한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전질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 기술 수출이 잇따르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술력을 실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업계 대표가 국내 환경에 기술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버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품 출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는데 협회는 이 같은 업계 고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임상, 비임상이나 일상, 1상이나 2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하기보다는 임상시험 2상, 3상을 넘어서 제품으로서 수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부가가치가 저희들한테 창출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저희 협회뿐 아니라 사실은 제약회사들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의 대표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아마 작년 기자간담회 때도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은 참가하는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직은 기술과 자본력이 세계적인 큰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작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자본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할 때 세계적인 임상을 치르기 위해서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는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과감한 용기만 가지고 뚫고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회사 자체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점진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타깝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력을 확보하고 시간과 자본을 그리고 기술력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략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존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기 어려웠었고요. 신약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과제. 가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자본력과 기술력과 인력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 국내 기업 중에 하나는 거기는 원래 제약회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제약회사를 인수해서 미국에서 3상을 시행하고
FDA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그때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 단계의 기술 수출을 넘어서 저희들이 완제품을 수출해서 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나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당뇨병 치료제로 집중하고 있었던 회사가 제품이 비만 치료제로서 전 세계적인 순위가 단번에 급상승하는 그러한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제약바이오 산업의 조금 후발주자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 산업계의 노력, 또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될 때 저희들이 블록버스터 신약을 뭐 27년까지 2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에서 발표한 목표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산업계와 같이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프로에서 기자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를 갖다 드릴 거고요. 마이크를 건네받으시면서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미양 소재 장비양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저는 조금 세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예측 가능한 양가 정책이라고 사실 항상 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양가 정책이 좀 예측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은 업계에서 좀 궁금해하는 게 지금 비대면 진료에 좀 밀려 있다고 들었는데 지출 보고서 그 공개 범위를 두고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제약사별로 약간 이견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좀 의견을 모으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한 약가 정책이라는 것이 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분명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가 정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정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죄송하긴 합니다만 영국의 정부가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정부는 꼭 필요한 일을 잘한다. 굉장히 당이 그냥 명제 같은 얘기긴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잘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은 가능하면 단순 명료해서 그 집행하거나 하는데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목표를 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저희 협회가 주목하는 것은 그 산업체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약가 제도가 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뭐 경제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건산업정책 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발표를 했지만 그런 앞단에서의 보건산업정책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보면 보험약가 정책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고 지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좀 더 예측 가능한 약가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서 세계 6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산업계가 직접 발로 뛰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한두 가지를 뭐 예를 들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 잘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지금도 이제 그 전과는 정부의 입장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약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산업체하고 협의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주요한 이슈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정부의 입장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감사하고 희망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보험 약가 정책이 약가 정책으로서 그치지 않고 산업 정책과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그리고 산업진흥 정책과 보험 약가 정책이 종합적인 안목하에서 논의가 되면 훨씬 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약가 정책에 대해서 투명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는 전부 다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동일한 약가 제도, 뭐 비슷한 제도는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보건의료 정책이나 그의 하부 정책인 약가 정책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각국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경제, 정치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이 달라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비교적 제도가 많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계획되고 있는 뭐 해외 약가 연동제, 해외 약가 재평가 제도가 이제 이미 발표가 됐고 시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적인 근거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그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외국의 약가랑 비교했을 때 높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 그 이전의 세부적인 정책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희들은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각국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국가들은 신약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제네릭 약값에 대한 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약가가 선진국들의 경우에, 제약 선진국들에 보면 처음에 퍼스트 제네릭이 나왔을 때 약가 수준이 저희들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시장 기준에 의해서 약값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초기 단계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가 정책에 비해서 상당 부분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런 시점적인 것까지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거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에 관해서 이제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제약회사도 그렇고 의료인들이나 그 개별적인 신상이 공개되는 것까지는 현 제도를 시행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많은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개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협의체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의 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과도한 정보가 공개가 됨으로써 본래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 정도는 같이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에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전자신문 정영철 기자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도 디지털화 융복합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 지금 뭐 인공지능을 비롯한 그런 첨단 기술이 신약 개발에도 많이 활용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작용하고 있는데, 그 개별 기업들에 대한 그 투자나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문을 표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그런 디지털화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평가를 해준다면 어떨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AI 신약 개발 인력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국내 전 산업계에서
AI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특히나 AI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그 엔지니어링 기술뿐만 아니라 현상적 역량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인력을 좀 어떻게 양성할지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융복합 디지털화에 대한 개별 기업의 역량은 뭐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K-멜로디 사업을 2년 전에 제안을 하고 작년에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희 협회가 산업계와 같이 협력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한 것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올해부터 향후 5년간 350억의 정부 R&D 예산이 투자가 돼서 시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상황이 뭐 충분해서 개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AI 수준이 전 세계 6위로 판단되고 있긴 하지만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발전돼야 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그 기술 역량을 강화시키고 산출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우 낮지만 그 프로젝트에 20여 개의 국내 제약 기업이 참여할 것이고요. 또 AI 기업들이 30개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제 AI를 통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한 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개인정보 보호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 데이터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없어서 유럽에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서 만들어낸 것이 멜로디 사업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벤치마킹 했지만 그것보다는 더 발전된 형태의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AI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런 데이터의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했을 경우에 그 결과물들이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본적인 인력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디 사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자체가 그쪽에 관심이 있고 나가고자 하는 기업들이나 인력들에게 훈련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AI 신약 개발 인력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에 언론 오늘 신문인가에도 나왔던데 반도체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추측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산업 분야에 가는 것은 항상 단기적이거나 중기적이거나 인력 부족의 마찰적인 부족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저희 협회도 3년 전부터 신약개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부족하지만 라이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약개발 AI 인력 양성을 그동안 꾸준히 해온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내부적으로는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AI나 컴퓨터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네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약간의 시사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산업계 단독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 스탠포드 대학이나 MIT 같은 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처음에 입학할 때 거의 무전공으로 들어왔다가 자기가 선택하는 전공을 나중에 선택하게 되는데 굉장히 융통성 있게 그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AI나 뭐 이쪽에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뭐 60% 70%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러한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해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교에서 신속하게 정원 조정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것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하는 그러한 노력들 그리고 산업계에서 자체적으로 AI를 통한 신약 개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인력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못하겠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차는 있겠지만 공급을 해나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저희 자체 인력만 가지고 부족할 때는 결국 해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사위크 제가 알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방금 전에 리베이트 관련 질문의 연장선이긴 한데요. 일단 리베이트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관찰 추적 임상이라고 하는 임상 4상이라고 불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약업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미비한 지식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특정 A라고 하는 질환에 쓰이는 A-1이라고 하는 약품이 있는데 이 A-1이라고 하는 약품이 A라는 질환이 아니라 다른 B라는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 의료진들과 좀 협업이 있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는 지원이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인해서 과징금을 좀 크게 맞은 곳이 구매제약이죠. 혹시 그것 임상 4상과 관련해서 혹시 해외에서는 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렇게 임상 4상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리베이트로 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임상 4상에 대해서 해외에서 그걸 리베이트로 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각국마다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리베이트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오플레이블 제도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판 후 조사에 관한 제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게 진행이 되면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도 연구를 가능하면서 그것이 리베이트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좀 미준한 구석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동아일보의 최지동 기자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과기수속실이 신설되면서 바이오 메디컬 비서관실도 신설이 될 예정인데요. 아까 그 협회장님께서 정부 모든 부처가 산업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비서관실의 신설이 좀 바이오 산업의 관점에서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경험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많은 일들은 사실 내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용산이나 이런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거기서 정책을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만 같이 기한하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건복지비서실이 있지만 이제 보건복지부 관련된 일이 굉장히 폭이 넓고 깊어져서 거기서 이제 이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과학기술수석실의 바이오메디컬 비서관 뭐 이런 집중 분야에 된 비서관을 신설해서 정부 전체의 입장을 같이 조율하고 지원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협회도 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신설이 되면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시 최상대 기자라고 하는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까 혁신이 말씀하실 때 12개 부처 전차관하고 민간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됐고 엄밀히 말해서 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권한이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법적 근거 그러니까 재정법이 있어야 예산이 나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되고 지금 대통령 훈령 정도는 되게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상징성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간에 그런 것들이 계속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나 뭐 이런 쪽으로는 아니더라도 총리 소속으로 설치가 되는 그런 성과는 인정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워킹하는 법적 근거의 지금 진행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재정법이 통과되는 또 유의하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총선 직전에 혹시 협회 차원에서 늘 제안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소리를 좀 내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지금까지 내왔고요. 이미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명칭은 다르지만 그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법안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연말에 열려진 1차 회의 때 그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는 향후의 계획이 정식 안건으로 보고가 돼서 이견 없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정부의 입안으로 별도로 나갈지 또는 기왕이 제출되어 있는 국회의원을 통한 국회 법안을 통해서 할지 그런 것들은 불확실합니다만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정부에서 내부에서 준비를 하다가 적절한 시점 때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언론계에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때 저희 협회도 목소리를 내겠지만 언론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이수기 기자라고 합니다. 디지털 쪽 관련해서 좀 AI 시장 개발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글로벌 상황 보면은 디지털 치료제 시장도 언급되어 있고, 좀 다른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관련해서는 좀 협회에서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시는지 좀 그거에 대해 궁금한데 좀. 예, 저희들이 디지털 전환, 큰 틀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은 반드시 가야 될 분야이기도 하고 또 디지털 치료기기나 이런 분야가 새로운 산업 분야로서 매우 주목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도 그쪽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다시피 정관에서 의료제품, 의약품이 아니라 의료제품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돼 있고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디지털 치료제가 1호, 2호의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지만 이제 결국 보험급여에 관한 문제가 아직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결정을 했고, 하지만 워낙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확실하게 정착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의약품이 됐든 의료기기가 됐든 그것이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등장이 되지 않으면 확산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는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보험급여가 시작되기 직전의 단계인데 아마 선별급여냐 비급여냐 하는데 선별급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비급여나 다름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될지는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협회만의 노력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오헬스케어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그 여러 6개 단체들이 저희 협회를 포함해서 2달에 한 번씩 작년에 세미나를 열고 했는데, 그중에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연합회나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 협회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 같이 협조해서 계속 목소리를 그동안도 내왔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시기를 좀 당긴다든지 제도적인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데 지금까지 같이 노력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연구 기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AI 신약 개발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좀 이제 AI 신약 개발이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근데 기업들의 AI 신약 개발 현황을 보면 소비 가격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 기업들을 취재하다 보면은 전문가들이 좀 몇 가지 얘기하죠. 네, AI 신약 개발은 결국 AI 모델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데이터 모델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데이터 양과 질, 그리고 서버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앞서서 협 회장님께서는 이제 정책연구소 데이터를 좀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냉정하게 보셨을 때 이 K-멜로디 사업에 사용하는 연구 데이터의 질과 그리고 그 양이 좀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서버 데이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투자라던가 금액이 확정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라던가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금액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AI 신약 개발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이 금액도 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불신의 해소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AI 신약 개발이 5년째 기사와 언론 보도를 타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된 건 한 번도 없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계속 불신의 아이콘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협회 차원에서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예, 많이 물어봐 주셔서 그 데이터의 양과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K-멜로디 사업이 시작돼 봐야 그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과 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충분치 않을 것이다라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양도 양이지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균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나 분류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균질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아마 초기에 부닥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버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서버를 여기다 구축하는 형태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K-멜로디 사업 기획단과 융합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구축하는 형태보다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불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저희들이 협회에서 처음에 제안할 때는 5년간 50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클라우드 사용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실제 확보된 거는 350억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150억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메꿔나가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그리고 AI 신약 개발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지만 아직 하나도 최종적으로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세계적인 기업들이 가고 있는 게 하나가 2제품이 임상 이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세계 기업이 임상 1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 AI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이나 우리나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처음에 뭐 컴퓨터 한 대가 영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크기가 집채만하고 뭐 가격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 핸드폰만도 못한 것인데, 그때 그것이 집채만하고 그렇게 비싼 걸 뭐에 쓰겠냐라고 하면 지금 컴퓨터 개발은 아마 어려웠겠죠. 그런데 초기에는 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시행하고 그것이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속빈강정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그런 충실한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기자간담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 작년 3월 달에 취임 기자할 때는 왜 전임 회장님들은 다 어떤 그 캐릭터가 있었는데 노 회장은 캐릭터가 잘 안 보인다는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이게 뭐 캐치프레이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질문은 올해는 안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처음도 성과고 두 번째도 성과고 세 번째도 성과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제약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 만드는 것, 뭐 원료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는 적어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다 이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성과를 내도록 우리 협회 모든 직원들 그리고 산업체 회원사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는 믿을 만한 파트너로서 협회가 자리매김하고 회원사들한테는 충실한 지원자로서 역할을 하고 우리 협회 직원들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들을 요즘 가끔 합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이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27년까지 세계 6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제가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약바이오 산업은 사실은 정부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저희의 개인적인 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매우 우수하고요. 너무 오랫동안 훌륭한 인재들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산업의 결과물로서 아직 보여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나 산업체에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모든 반도체나 조선이나 뭐 자동차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약했지만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독창적인 방법을 가지고 했을 때 세계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듯이 저는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노력을 협회 직원들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건전한 비판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올해 한 해도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